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늙지 않고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라이프 스타일 원칙, 나이 들지 않는 절대 원칙, 지은이는 안지현, 발행은 비타북스입니다.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하는 연예인이나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 보이는데요.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대한민국 안티에이징 1번지인 청담동과 반포동에서 항노화 클리닉을 운영하며 20여년 셀러브리티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관리해왔는데요. 그녀는 노화는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나이를 거스를 순 없지만 노화 속도는 노력에 따라 늦출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노화 증상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을 3가지로 구분해 식사법, 라이프스타일 관리법, 미용법으로 소개하는데요. 첫째, 나이살로 몸매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나이살이 찌는 원인은 호르몬, 장내 건강 상태,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나이살을 빼기 위해서는 초저열량 식사와 간헐적 단식이 효과적이다. 둘째, 활력과 에너지를 유지한다. 젊음을 유지하는 라이프 스타일 관리법은 젊게 살기 위해서 잘 먹고 eat well, 잘 자고 sleep well, 많이 움직이고 stay active,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리스, 즉 YESSS를 실천한다. 셋째, 외모는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가꾼다. 피부와 얼굴은 과하지 않을 만큼 적당히 관리하고 콜라겐 재생을 돕는 화장품을 고른다. 넷째, 삶에서 자신을 우선순위에 둔다. 자기 관리와 꾸준한 운동으로 자신감 있는 삶을 산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노화는 원래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일 때 기분이 참 별로다. 나보다 언니인 여배우가 출산까지 했는데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일 때는 기분이 더 언짢아진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어째서 세월의 흐름은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 이처럼 세상이 불공평하게 여겨진 적이 있다면 의사인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러하다. 노화는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노화란 단순히 얼굴 주름이 짙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봐도 활력이 없고 몸이 둔해지는 신체 나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얼굴만 보지 말고 한 사람의 역동적인 젊음 지수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교복을 입고 진하게 화장을 한 학생들을 떠올려보자. 그들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쁜 나이인데 왜 벌써부터 저렇게 꾸미려고 할까? 어린 친구들은 외모가 아닌 존재 자체가 싱그럽고 예쁘다. 그만큼 젊음은 외모보다 앞서는 상위 개념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10대, 20대 청춘들을 보며 좋을 때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좋을 때를 가능한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항노화 관리를 통해서 말이다.
외모에 유난히 신경 쓰는 대신 젊고 건강한 그리고 튼튼한 신체 나이에 집중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실제 나이보다 중요한 건 신체 나이다. 조금 전에 언급한 젊음 지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내 진료실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77세임에도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있다. 그저 외모로만 느껴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활력, 인바디 기록에 따른 근육량까지 50대 수치를 갖고 있다. 그녀는 병원이나 은행, 관공서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야 할 때 참 난처하다고 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듣고 너무 놀라서 오히려 민망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관리 비결로 40대부터 시작한 1일 1식을 꼽았다. 현미밥 2분의 1 공기, 나물 반찬 3가지 이상, 살코기와 생선으로 식사를 챙기며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절대 대충 먹지 않는다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하루는 모델 이소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소라는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봤다. 동영상에서 그녀는 아침 식사로 바나나, 건포도, 아몬드를 섞은 오트밀을 먹었다. 점심에는 삶은 달걀 5개, 사과 1개, 레몬차, 찐 고구마 1개를 먹었다. 간식으로 바나나 1개를 챙겼고 저녁에는 소금기를 뺀 다시마에 옷에 현미밥을 쌈싸 먹었다. 반찬은 쇠고기 고추장 볶음 단 하나였다. 그녀는 음식을 먹으며 음식과 관련된 자신만의 관리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맵고 짠 음식은 잘 안 먹고 평소에도 소식을 하며 맥주를 좋아하지만 자주 마셔 몸이 붓는 느낌이 들 때는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끊는다고 말했다. 배달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깨끗하게 다 비운 적은 없으며 저녁 7시 이후에는 거의 먹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 음식을 좋아하지만 잘 참으며 건강하고 간단하게 먹는 원칙을 지킨다는 그녀였다. 살이 안 빠져 고민인 후배에게 이틀 정도만 밤에 음식을 먹지 않아도 몸이 가벼워진다고 조언한 일화도 들려주었다. 15분이 채 되지 않는 이 동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82만이 넘었다. 이소라의 몸매 관리법, 비타민 추천, 동안 메이크업 등 다른 동영상도 인기가 많았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건 그녀의 높은 젊음 지수 때문일 것이다. 이소라처럼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꾸준히 운동하면서 소식하는 생활이 몸에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소라 씨는 소식하며 황노화 관리를 했고 그 덕분에 누가 봐도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다.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90세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 날도 머지 않았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70에서 80대였기 때문에 60대부터 어르신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평균 수명이 훨씬 늦춰졌으니 어르신이라고 불릴 나이도 늦춰서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70대에도 건강관리를 잘해 활기찬 중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손자, 손녀가 생겼다고 무조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젊은 노인이란 말도 생겨나고 있다. 노화 속도는 노력에 따라 늦출 수 있다. 그래서 황노화 관리가 중요하다. 웰 에이징이 아닌 디에이징도 가능한 것이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노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와 동년배인 동안 여배우를 보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왔다면 자신이 황노화 관리를 언제부터 해왔는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생각해보자. TV 속 동안 연예인과 유명인들은 노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노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늙는다. 늙었다는 생각의 덫에 빠지는 순간부터 늙는 것이다. 젊게 생각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젊은 중년이 오래대로 유지될 수 있다. 나 역시 아직 50대 초반이지만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도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활할 것이다. 이러한 항노화 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이살로 몸매가 망가지지 않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나이살이 생기고 당연하게 살이 찐다고 생각한다. 배가 나오고 허리둘레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노화의 과정이라고 여긴다. 과연 그럴까? 세계적인 심장병 전문의 니 골드먼의 책 진화의 배신을 보면 현대인이 살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 언제 끼니를 해결할지 알 수 없었던 수렵시대의 인류는 식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잉여 에너지를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유전자를 갖게 되었다. 그 덕분에 한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바로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축복과도 같았던 이 유전자는 언제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지금에 이르러 재앙이 되었다. 잉여 에너지가 지방세포에 쌓일수록 사람들은 급격히 살이 쪘다. 그야말로 진화의 배신이 아닐 수 없다. 비만은 진화의 부작용과도 같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속도와 달리 우리의 유전자는 아직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게다가 기술 발달로 사람들의 신체 활동이 급격히 줄었다. 우리나라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비만이지만 비만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체중 관리를 위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40에서 70대가 대부분이다. 20에서 30대는 신진대사가 활발한 편이라 살과의 싸움에서 비교적 유리하다. 하지만 40대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식사량을 줄이고 몸을 더 움직이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진다. 많은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는 나이살의 등장이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의 기능이 떨어져 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도 살이 찌는 측면에서 보면 체중 증가는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나이살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을 방해하는 큰 주범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체중 관리는 항노화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항노화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나이살로부터 자유로운 경우가 많다. 이들은 노화의 한 과정이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기도 한 나이살을 자신의 몸에 꼭 맞는 맞춤 의학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예전보다 더 먹어서 덜 움직여서 등의 이유로 살이 찐다는 시각은 너무나 단편적이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놀랍게도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여도 살찌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사람도 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 중에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는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똑같이 해도 누구는 살이 빠지지만 누구는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와 오랜 인연을 맺으며 항노화 관리를 철저하게 해온 사람들은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사람마다 다양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잘 안다. 그래서 무턱대고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시도하기보다 자신의 몸에 맞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체중 관리에 접근한다. 그 결과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나이살을 가뿐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비만 치료를 정밀의학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의학이 평균적 의학이었다면 이제는 개인별로 유전자와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전자에 따른 개인차를 인정하고 맞춤 치료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니 골드먼 박사의 말처럼 비만이 진화의 부작용이라면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러한 시각으로 나이살을 대하는 사람들은 나이살을 노화의 과정에서 가뿐하게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맞춤 치료 측면으로 접근하는 나이살 관리법은 무엇일까? 내 몸에 꼭 맞는 방법으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된다. 나는 어떤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살이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호르몬 불균형은 무엇인가? 나의 장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이 4가지 항목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이살을 맞춤 처방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덜 먹고 더 움직이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위 4가지 항목에서 내가 가진 문제와 해결책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지난날 지독하게 빠지지 않았던 숨은 5kg 정도는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 살찌는 유전자를 잡아야 나이살이 찌지 않는다. 우리 몸에는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수백, 수천 개나 된다. 비만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미련하게 많이 먹어서 게을러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니 살을 빼지 못하는 자신을 의지박약이라고 탓하거나 TV 속 연예인의 날씬한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비만의 주된 요인은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것일 수 있지만 이러한 생활 습관뿐 아니라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존재한다. 누구는 먹는 양에 비해 살이 안 찌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얼마 먹지 않는데 살이 찌지 않는가. 이것은 유전적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1990년대에 인간 유전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03년에 비로소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됐다. 그로 인해 질병 예측이 가능해지고 맞춤 의료가 도입됐다. 2만 3천 개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인의 유전자 변이에 따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의 대사와 작용이 다르며 내가 먹은 음식이 유전자 기능과 유전자 발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체중 증가와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면 유전적 요인이 40에서 60%를 차지한다. 이 말은 곧 나를 힘들게 하는 비만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알면 체중 증가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양한 비만 유전자 검사 중 대표적으로 실시하는 3가지를 소개한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유전자. FTO 유전자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속도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라진다.
식욕이 증가하고 포만감이 낮아지며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기도 한다. 그래서 정상인보다 비만 위험이 약 1.3배 높아진다. 이 경우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찌기보다 어릴 때부터 비만이었을 확률이 높다. FTO 유전자는 국제과학저널 네이처가 꼽은 비만 연구의 대표적인 유전자다. 하지만 FTO 유전자 변이가 없다고 해서 평생 날씬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FTO 유전자 변이가 생긴다고 해서 100% 비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서양인의 경우 약 70%가 FTO 유전자 변이를 보이는 반면 한국인은 30%도 채 되지 않아 인종 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다. 지방이 쌓이는 속도를 늦추는 방법. FTO 유전자 변이를 보이는 사람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 별 효과가 없다.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은 지방을 쌓아두는 속도가 일반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먹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분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물론 탄수화물 섭취도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 비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잘 저장되는 편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복합 탄수화물 저지방 식사를 해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복부 비만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에너지를 지방으로 쌓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만약 약물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경구용 지방 흡수 억제제인 제니칼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영양제인 엘카르니틴을 평소에 챙겨 먹는 것도 좋다. 엘카르니틴은 지방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도와주며 지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다이어트뿐 아니라 피로를 푸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식욕 조절을 못하는 유전자. 우리는 음식을 무한정 먹을 수 없다. 식사량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덕분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을 수 있다. 그래야 정상이다. 그런데 식욕 조절 유전자인 MC4R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배고픔과 포만감을 느끼는 경로에 문제가 생겨 배가 부른데도 식욕이 줄지 않아 음식을 계속 먹게 된다. 특히 늦은 밤 야식을 습관처럼 먹는 것 역시 이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국세학술지 응용생리학 영양 신진대사지에서는 MC4R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 사람이 야식을 더 많이 먹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니 식욕이 있는 사람,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을 무턱대고 나무라면 안 된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유전자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식욕 조절 유전자를 관리하는 방법. MC4R 유전자 변이의 대처 방법으로는 폭식을 할 것 같은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음식을 찾을 것 같으면 요거트나 아몬드처럼 건강한 간식을 준비하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는 등 유전자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게끔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시기다. 또한 밥그릇에 있는 밥을 다 먹고도 무언가를 더 먹고 싶을 땐 바로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식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 만약 약물 치료를 원한다면 식욕 억제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나 단백질 파우더, 섬유질이 들어간 영양제를 평소에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는 유전자.
만약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집에서 치킨이나 피자 등 배달 음식을 주문해 정신없이 먹은 경험이 있다면 이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BDNF 유전자 때문이다. BDNF 유전자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의 감정과 관련돼 있다. 변이가 생길 경우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비만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 특히 한국인에게 이 유전자의 변이가 많은 편이다. 우울감에 동반된 폭식인 셈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나도 모르게 폭식을 하게 된다면 BDNF 유전자의 영향이라고 봐야 한다. 우울감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 스트레스성 폭식 유전자를 관리하는 방법. BDNF 유전자 변이의 경우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폭식을 무조건 참으라는 대신 항우울제 계열의 식욕조절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선택적 재흡수를 막는 세로토닌계의 식욕 억제제는 우울한 기분이 나아지게 돕는다. 그로 인해 분노와 우울 등의 기분이 괜찮아지면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 줄어든다. 항우울제를 먹는 건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다. 짜증나고 답답할 때 약의 도움을 받으면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지면서 음식이 없어도 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아닌, 마그네슘, 비타민 B6, 트립토판 등의 영양제도 추천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푸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다. 마사지를 받거나 명상을 하거나 춤을 추는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스트레스성 폭식을 할 때 유전자를 다루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신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BDNF 유전자의 변이가 비만으로 연결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나의 쌀은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내가 가진 유전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내 의지만으로는 유전자에 대항하거나 유전자 자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방법이 아닌 나에게 꼭 맞는 방법을 찾고 자신의 뇌가 제대로 반응하게 되면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나의 쌀이 자연스럽게 빠진다. 그러니 비만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운명을 탓할 필요 없다. 이제 유전자의 기능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전자 검사는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100만 원 상당의 검사비가 부담됐지만 이제는 15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열흘 정도만 기다리면 쉽게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 나이를 잊고 사는 활력 비결. 장이 건강해야 에너지가 생긴다.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만큼 장 건강은 중요하다. 현대인의 병은 장내 유해세균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난히 장이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장거리 이동이나 중요한 시험 등의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도 그럴 것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활력 넘치는 삶을 생각하는 건 너무 먼 이야기일 것이다. 이처럼 장 건강은 꼭 챙겨야 하는 중요한 요소다. 장이 건강해야 에너지가 생겨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하고 싶은 일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건강하지 못한 장에는 구멍이 난다. 장은 단순히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 흡수만 하는 기관이 아니다. 장에서는 체내 면역 세포의 70%가 나온다. 그래서 장이 면역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장이 건강하면 활력 넘치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건강한 장은 장벽의 점막이라는 진액이 잘 발라져 있어 장 세포막을 보호하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흡수한다. 이와 더불어 유해물질과 나쁜 세균이 장으로 들어와 혈액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막는다. 그런데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불규칙하게 먹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운동하지 않고 스트레스까지 높은 사람의 장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 결과 장이 새면서 장누수 증후군에 걸리기도 한다. 건강한 장은 장 세포와 세포 사이가 친밀 결합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어 유해 물질이 장으로 침범하지 못한다. 그런데 장누수 증후군에 걸리면 친밀 결합이 손상돼 유해 물질과 독소가 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장누수로 인해 영양소 흡수가 줄어들고 염증 반응으로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며 음식물 알레르기와 피부 트러블 등 이상 증상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장이 새면 외부 오염 물질에 노출되기 쉬워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다. 이러한 염증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식욕 조절이 되지 않고 렙틴 저항성이 생겨 비만 세균이 많아지게 된다. 그로 인해 복부 비만이 되면서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바꿔서 생각하면 장이 건강하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장 건강에 관심을 기울인 덕분인지 최근 의료계를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장내 미생물이었다. 건강한 장을 위해 유익균을 많이 만들고자 유익한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에 먹인 프리바이오틱스까지 생소했던 용어가 이제는 건강과 면역을 위한 국민 용어가 되었을 정도다. 이 두 가지가 장에서 제 기능을 하면 좋겠지만 장에 도착하기 전에 위산이나 담즙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익균과 유익균 대사산물이 합쳐진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유익균이 계속 진화하는 이유는 하나다. 장내 미생물이 인간의 건강 증진에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그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내 미생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은 200여 종으로 그 수가 무려 100조 마리나 된다. 이 미생물들은 비만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 골다공증에 좋은 유익균, 치매 예방에 좋은 유익균 등 기능적으로 분류가 돼 있다. 게다가 저마다 분해 기능도 있어 탄수화물 식품과 단백질 식품의 잔여물을 분해한다. 과거에는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저 미생물이 있고 대장균도 있구나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을 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수가 30조인데 미생물 수는 무려 100조이지 않은가. 몸에서 고작 1.5에서 2kg을 차지하는 무게지만 이 미생물의 유전자 총합은 우리 몸의 2만 3천여 개의 유전자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때문에 사람이 장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장내 미생물 특성과 미생물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화 예방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실천하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듯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건강관리는
장내 미생물의 숲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장 건강을 위해 먹으면 좋은 음식들.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익균이 먹이로 삼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려면 위에서 흡수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음식으로 통곡물, 아스파라거스, 우엉, 약혼, 올리고당이 풍부한 말린 자두, 잘 익은 바나나, 치커리 등이 있다. 올리고당은 유익균의 먹이로 훌륭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요리 재료인 양파, 마늘, 생강을 자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유산균 하면 바로 요구르트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치즈나 김치도 유익균의 먹이로 삼을 수 있는 음식이다. 이런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는 각종 채소를 비롯해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 잘 먹는다는 것은 결국 장내 유익균의 수를 더욱 늘리는 식단이며 앞서 이야기한 식습관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채소를 잘 챙겨 먹으라는 조언은 장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챙기는 이너뷰티.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 패스트푸드, 레토르트 식품을 먹다 보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반대로 먹을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음식도 있을까? 물론이다.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해 피부로 나타나는 것처럼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 피부에도 그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다음에 세 가지를 신경 써서 먹으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은 피부, 관절에, 연골, 눈물 등에 있는 성분이다. 말랑한 젤리 같은 형태를 지녔다. 우리 몸속에서 보습 효과를 담당하며 내 몸무게의 1000배에 해당하는 수분을 끌어당길 정도로 수분 흡착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히알루론산은 피부 진피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 사이에 채워져 있어 콜라겐의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고 콜라겐 분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히알루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진다. 안타까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히알루론산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이다. 30세에는 35%, 50세에는 55%, 60세가 되면 무려 75%나 감소한다. 히알루론산이 부족하면 피부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져 탄력과 보습이 떨어진다.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수록 피부는 얇고 건조해진다. 매끄럽던 느낌도 사라진다. 보습을 담당하던 기능이 저하됐으니 코와 입도 자연스럽게 마른다. 이럴 때는 먹는 히알루론산 제품을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히알루론산 섭취법.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도 있지만 입자가 커서 흡수 효과가 크지 않다. 화장품과 함께 먹는 히알루론산을 병행하면 어느 정도 촉촉한 피부를 기대할 수 있다. 히알루론산은 8주 정도 섭취해야 효과가 나타나며 동물성 추출물이나 유산균, 배양균 등의 원료는 개인적 선호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콜라겐. 콜라겐은 우리 몸속의 필수 구성 성분이며 피부와 뼈, 근육, 장기 등 세포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단백질 섬유다. 이 섬유가 바로 접착제처럼 작용해 피부의 탄력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콜라겐 하면 보통 피부만 떠올리겠지만 사실 관절 연골의 53%, 뼈의 27%를 차지하는 핵심 성분으로 관절 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피부 속 콜라겐은 약 70%에 이르는데 진피의 경우 90%나 차지하고 있어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탄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콜라겐도 히알루론산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든다. 매년 1%씩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40세 이후부터는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피부 탄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굴 형태까지 변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콜라겐을 만드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폐경 5년 안에 콜라겐의 30%가 급속도로 감소한다. 40에서 50대가 되면 얼굴형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이는 중력을 받아 처지는 것과는 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젊을 때보다 얼굴이 커진다고 느낀다. 얼굴을 지탱하는 뼈의 콜라겐이 감소할수록 뼈의 밀도와 부피가 줄어들어 뼈에 붙어있던 근육이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얼굴형이 안 예쁘게 변하는 것이다. 주로 턱 라인이 무너지고 하관이 커지면서 젊을 때 날렵하고 세련된 이미지와 거리가 멀어진다. 게다가 중력을 받아 피부가 처지고 주름까지 늘면서 점점 거울을 보기가 싫어지게 된다. 이때 콜라겐을 먹으면 다소 개선이 되지만 과한 기대는 금물이다. 콜라겐 섭취법. 한때 콜라겐 섭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돼지 껍질, 족발, 닭발 등 콜라겐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좋다는 말도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콜라겐이 풍부하다고 해서 모두 피부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닭발, 족발, 돼지 껍질에 있는 동물성 콜라겐은 약 3,0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뭉쳐진 고분자 콜라겐이다. 분자 크기가 클수록 체내 흡수가 안 되어 아무리 콜라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도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소화가 되어 아미노산으로 변하면 이미 콜라겐의 성질은 사라진다. 그래서 먹는 콜라겐의 효과는 논란이 많다. 콜라겐이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류 생선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저분자 콜라겐으로 입자가 작아 체내 흡수율이 84%에 이른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저분자 콜라겐 혹은 저분자 콜라겐으로 만든 영양제를 섭취하면 다소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저분자 콜라겐을 쥐에게 먹이고 관찰을 했더니 24시간 이내에 피부, 뼈, 연골, 힘줄의 콜라겐이 흡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콜라겐을 직접 섭취하는 것 이외에 비타민C를 섭취해 체내 콜라겐을 안정시키고 생성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다. 물. 항노화 피부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너뷰티가 바로 물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수분 배출이 잘 되면서 피부 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진다. 그 결과 건조하고 쭈글쭈글한 피부 세포에 수분이 공급되어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가 된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관리를 받아도 쉽게 개선이 안 될 때가 많은데 물만 잘 마셔도 어지간한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수분 공급이 충분한 상태가 되면 피부의 속건조가 나아지면서 건강한 피부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트러블이 덜 생기고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얼굴이 붉은 사람은 물을 더욱 자주 마셔야 한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가 살아남기 위해 뇌혈관계에 혈액이 많이 흐르도록 뇌혈관을 팽창시킨다. 이 과정에서 얼굴이 붉어진다. 물만 잘 마셔도 뇌에 혈류 공급이 증가하고 얼굴 순환도 원활해져 피부색이 좋아진다. 물 섭취법. 물을 마시는 데에도 적당한 타이밍이 있다.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물은 밤새도록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밥을 먹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소화기관에 음식이 들어올 준비를 하게 해주며 공복감을 덜어준다. 이 외에도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는 물은 꼭 챙기자.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보통 300ml의 땀을 흘리는데 새벽이나 아침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심근경색과 뇌경색 위험이 높아진다. 잠자기 전에 마시는 물은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예방하고 숙면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이 내용을 공식 계좌 한마디로 기억하면 좋겠다. 공복일 때 최소 4번 이상,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후에 잠에서 깨자마자 한 잔,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한 잔의 첫 글자를 따면 공식 계좌가 된다. 단 주의할 점은 물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체중의 30을 곱하면 내가 하루에 마셔야 할 적정 섭취량을 알 수 있다. 그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2시간 뒤에는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1시간에 한 컵 분량씩 나눠 마시는 게 좋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상위 1% 항노화 시크릿, 나이 들지 않는 절대 원칙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